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2년 정도 영상을 올리지 못하다가 이제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철학적 관조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번 마지막 두 영상이 직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영상을 좀 뒤로 미루고자 합니다. 직관은 사실 체험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구독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캐나다인인 숀 스틸이 저술하고 본인이 번역한 지혜교육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서양 철학의 전통, 특히 소크라테스적 철학 전통이 지혜 추구를 본령으로 하며 이러한 전통이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분화를 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숀 스틸의 입장은 우리의 유튜브 채널 지혜스쿨 오일레의 제작 방향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1장은 인문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장과 3장이 소크라테스 대화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크라테스 대화편 메논을 다루고 있는 2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논은 소크라테스의 지혜 추구로서의 철학하기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대화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메논 대화의 주제는 아레테란 무엇인가? 아레테는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레테를 오늘날은 보통 미덕, 버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미덕이라는 말은 윤리도덕의 느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레테의 본래 의미는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고 윤리도덕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 윤리도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간적 탁월성,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레테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메논은 이에 대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숀 스틸의 책 지혜교육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자는 여러분이 메논을 읽을 때 드라마 각본을 읽는 것처럼 접근하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드라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극적으로 몰입하지 않으면 대화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메논에는 많은 배우들, 등장인물이죠. 배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소크라테스지요. 소크라테스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 확실한 힘 또는 힘을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경에 태어났으며 페리클레스로 상징되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황금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비극 작가들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고 제논, 파르메니데스,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그의 생존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논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메논 자신은 대략 18세이고 소크라테스는 약 67세로 추정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거짓신들을 도시에 끌어들였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진 것이 70세 때이니까 그가 사형되기 3년 전에 이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대화에는 또한 뒷날 소크라테스를 처형해달라고 고발했던 아니투스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대화를 기록한 플라톤은 이때 약 26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인 메논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보면 그는 아테네 시민이 아닌 테살리 출신이었습니다. 테살리는 아테네보다는 위쪽에 위치해 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테네를 방문한 외국인인 셈이지요. 메논은 총명하고 잘생긴, 혈기방장하며 다소 방탕한 그런 청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려는 강한 고집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메논의 고대 그리스의 의미는
남아있다 또는 저항하다 라는 의미인데, 그의 관심사와 야망을 추구할 때 고집스러움이나 끈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노는 확실히 야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메노는 고르기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는데요. 고르기아스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리스에서 소피스트라는 단어는 본래 현명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는 체 아는 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소피스트들은 자기 지식에 대해서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피스트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온 여행자들로서 큰 돈을 받는 대가로 젊은이들에게 출세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신을 홍보를 하면서 아테네 사회를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 정치적 지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려한 언변과 웅변술, 그리고 정적을 무력화시키는 토론술 등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피스트들이 제자들을 논쟁과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설자로 만들 수 있고, 특히 정치 분야에서 성공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메노는 끌리고 있었던 거죠. 메노는 확실히 한가닥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메논의 이러한 야망이 불행하게도 그를 젊은 나이에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메논은 이 대화에 참여한 후 2년쯤 뒤에, 그러니까 한 20살쯤이죠. 페르시아의 왕 아타르크세르크세스의 동생 키루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군의 용병으로 참여를 해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 뒤에 키루스가 사망을 했고, 그러자 메논은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반역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있는 페르시아 법정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1년간 수감이 된 뒤에 결국 자형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찔러서 죽이는 끔찍한 벌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는 메논이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참된 지혜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논이 제대로 지혜의 눈이 떴더라면 자신의 과도한 야망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 터이니까요. 자, 그러면 메논 대화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화편의 첫머리에서 메논은 소크라테스에게 아레테, 즉 탁월성이죠. 아레테가 가르쳐질 수 있는지, 실천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메논의 성급함을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아레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나?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실제로는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요. 메논은 외국인으로서 이미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반어적 화법,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죠. 반어적 화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무지를 공언하면서, 즉 자기는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 상대자에 대해서도 무지를 시인할 것을 요구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소크라테스 자신은 무지를 가장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논은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태도가 틀림없이 순진한 대화 상대자를 속여서 자신의 주장에 묶어놓는 방법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여기서 이제 아레테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묻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은 이제 아레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 상대자, 여기서는 메논이죠. 메논도 너도 미덕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시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 자신은 미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 상대자, 여기서 이제 메논이죠. 메논은 꼼짝없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에 관한 그러한 소문은 메논으로 하여금 그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나를 그렇게 꼼짝없이 묶어놓고 네 생각을 가르칠 거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메논은 고르기아스를 예찬합니다. 왜냐하면 고르기아스는 미덕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르기아스에 대한 메논의 흥미진진한 주장에 이끌려 소크라테스는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덕에 대한 소피스트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메논은 답하기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아레테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아레테에 대한 메논의 첫 번째 대답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아레테가 있다. 탁월성 또는 미덕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숙한 남성에 해당되는 특유의 아레테가 있고 여성, 소년, 소녀, 노인, 자유인, 노예 등에 적합한 각각의 아레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인 남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잘 내고, 또는 전시가 되면 말을 잘 조련해서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서 용감하게 적을 무찌르는 것, 이런 것이 남성의 아레테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아레테는 뭐 살림을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는 뭐 노예의 아레테는 뭐겠습니까? 주인에게 잘 복종하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충실히 잘 실행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아레테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메논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메논이 아레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레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아레테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레테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즉 아레테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아레테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동차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이 자동차란 람보르기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그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동차의 일종인 거죠. 그것은 자동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메논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미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그가 내놓은 두 번째 답변은, 미덕은, 즉 아레테는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메논의 영혼에 깃들여 있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보게 되는 거죠. 매력적이고 뛰어난 천성을 지닌 명예를 사랑하는 이 젊은이에게 아마도 그의 부모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을 유발시켰을 것이고, 또한 고르기아스 같은 현명하지 않은 교사, 즉 소피스트에 의해서 고무가 되고 강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덕, 즉 아레테는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에 불과하다라는 메논의 솔직한 반응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한 짧은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자네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아이의 미덕에도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노예는 어떨까?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걸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답을 했죠. 이것을 이제 아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주위 사람을 다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미덕인가? 더더군다나 노예가 주인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미덕이 되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아가서 지배가 전부인가? 끔찍한 통치자도 있고 좋은 통치자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배에 관한 말을 할 때 공정한 또는 부당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하지 않는가? 즉 공정한 지배, 부당한 지배, 이렇게요. 그러자 메논은 여기에서 정의가 미덕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또 말을 합니다. 정의가 미덕인가? 아니면 정의가 미덕 중에 하나인가? 즉 정의 외에도 다른 미덕이 있지 않은가? 라고 말을 하니까 메논은 또 답을 하기를 그렇습니다. 실제로 절제 또는 정신의 건전성, 지혜 또는 장엄함이나 위대한 일을 하려는 성향과 같은 다른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두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아레테에 공통되는 본질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미덕을 찾아내는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내리는 일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법례적으로 형태의 본질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형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형태가 둥근 것 같으냐? 물론 어떤 형태는 둥글지만 둥글지 않은 형태도 있다 이거죠. 어떤 형태는 평평한 모양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것이 평면을 지닌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형태의 정의, 즉 모든 형태의 공통이 되는 형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소크라테스는 형태의 정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논에게 한번 손을 써보라고 요청을 하지만 메논은 그의 이름이 버티고 있음을 뜻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함께 이런 방향으로 탐구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학생으로서 메논은 지금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가 원하는 것, 즉 세계라는 큰 꿀단지를 지배하는 것으로 곧장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냥 직접 하시지 그래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참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흥미가 있고 이러한 그의 질문은 사물의 핵심을 파고드는 것이죠. 반면에 메논은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만일 메논이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 진지하게 몰두를 해서 진짜 미덕의 본질에 눈뜨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품고 있는 모든 욕망과 야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는 무지와 불의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하루를 완전히 망치지 않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종종 대화에서 오만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메논에게 덧없는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추구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는 페디아고게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환, 방향 전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선을 넘은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일까요? 이 시점에서 메논이 논의에 참여하기를 꺼리자 소크라테스가 말을 합니다. 좋네. 내가 그런 대화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자네를 위해서 모델링을 하면서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나 혼자서 계속 한다면, 그리고 내가 형태에 대한 쓸만한 정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는 미덕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나. 그러자 메논은 귀찮다는 듯이 물론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메논에게 색깔과 관련해서 모양, 즉 형태의 정의를 내립니다. 색깔을 한번 상상해 보게나. 한번 그렇게 해보면 그 색의 경계가 전체 형태를 구분한다네. 아주 간단하지 않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리모컨이죠. 리모컨이 이제 엷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이 이제 이 가장자리 이를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보라색이 아니죠. 그러면 이 가장자리, 색이 끝나는 가장자리가 바로 어떤 형태, 모양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예. 이 시점에서 똑똑한 메논은 말을 합니다. 틀렸어요, 소크라테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이 무엇을 색이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색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른다면 당신의 형태에 대한 정의도 성립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속으로 내가 소크라테스를 잡았다, 내가 소크라테스를 이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논쟁적 논증과 변증법적 논증 사이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논쟁적 논증 그리고 변증법적 논증. 소크라테스는 아니투스와 메리투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의 수많은 고발자들에 의해서 그 자신이 소피스트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유명한 그리스 시인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구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아리스토파네스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 작가죠. 그런데 이분도 소크라테스를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그건 천천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시곡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부패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어떤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법, 더 약한 주장을 더 강한 것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부당한 주장을 올바른 주장보다 우선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서 그 자신의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한 새로운 신을 위해서 도시의 전통과 가치관을 파괴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요 다음에 소크라테스 변론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스트는 매우 뛰어나고 교활한 논쟁가로서 레슬링 선수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레슬러에게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상대방을 잡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속임수들을 마스터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들도 지혜의 전투에서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하는 수사학적 기술과 속임수들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들어있는 진리성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주장 속에 있는 허위사실을 제거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주장을 파괴하려는 욕구만 존재하는 거죠. 오직 권력과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연설에서 이러한 종류의 논변이나 싸움을 즐기는 성향을 논쟁적 에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에리스틱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 에리스에서 유래가 되었고, 에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야 할 것은 철학자가 소피스트와 동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피스트와 마찬가지로 철학자도 질문을 하고 요청을 받으면 대답을 하죠. 실제로 철학자는 소피스트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하기 방식에 익숙합니다. 글도 잘 쓰고 연설과 토론에도 능숙하죠. 그러나 그들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즉 철학자와 소피스트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자와 소피스트의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기법의 표면적인 수준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형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논쟁하는 정신에 있다, 이거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정신, 탐구하는 정신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피스트의 논쟁의 목적은 상대가 말하는 것을 찢어버리거나 반대로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증법, 즉 철학적 논증이죠. 이러한 변증법의 목적은 오히려 모든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결과를 제쳐놓고 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모든 관심도 떨쳐버리고 오직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지성이 포착하는 존재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틸의 진리에 대한 정의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지성이 포착하는 존재 이미지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마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알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차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결국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러한 존재를 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들의 탐구는 사랑, 즉 에로스에 의해서 추동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의 존재에 대한 사랑,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한 암, 이것이 지혜, 소피아인 거죠. 존재에 대한 알에 대한 탐구는 소피스트가 논쟁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자의 정신인 거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적 논쟁과는 달리 철학과 변증법의 정신에 살아있는 신뢰이며, 단지 논쟁을 통해서 권력이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말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의 진리성을 분석합니다. 철학은 진실이 아닌 것을 무엇이든 간에 왕겨처럼 털어버리지만, 진실인 것은 고수하면서 이것을 집어들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완벽한 이해와 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메논이 소크라테스의 색에 대한 논의를 조롱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색깔을 통한 형태의 정의가 사람들이 이미 이 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잘못 전제하고 있다 라고 신란을 하는 것을 보셨죠. 본질적으로 메논의 주장은 모든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각 정의에서 언급된 각각의 단어 또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할 것이고, 이 정의들 각각에 사용된 단어와 개념들에 대한 정의들이 또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역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색을 현대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빛의 서로 다른 파장을 우리의 시신경이 색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햇빛을 보면은 색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프리즘을 딱 대보면 파장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쫙 분류가 되면서 그것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메논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빛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고, 파장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하나하나를 다 정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용어들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각각의 용어들을 또 먼저 정의를 해야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메논의 조롱은 오직 이기기 위해서 파괴하는 소피스트적 논쟁의 좋은 신뢰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우치거나 진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한 알미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처럼 소피스트적 논쟁은 우리에게 모든 첨다운 탐구를 차단해버리며 마음과 심장을 절망의 늪으로 끌어들여 탐구의 정신을 소멸시킵니다. 이 얼마나 쓰디쓴 승리인가요? 소피스트가 논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결국 이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